자산을 이제 그동안 증식을 시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안전하게 이제 보존해 줄 수 있냐. 해외 ETF 상품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이라고 생각하셔서 약간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 ETF는 이제 자신의 증식시켜왔던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불려 나가실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세한 작가라고 하고요. 이번에 해외 ETF로 백만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쓴 이제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이랑 영국 쪽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금융 뭐 관련된 업무라던가 이제 공부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법인이나 또는 이제 개인 고객들을 좀 만나면서 해외 상품들, 해외 뭐 ETF를 비롯해서 뭐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를 매니징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5060 분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자산을 이제 그동안 증식을 시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또 안전하게 이제 보존해 줄 수 있냐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은퇴를 생각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두 종류로 많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이제 얻는다던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사업이나 또는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은퇴 이후에 이제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가장 많다고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외 ETF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이라고 생각하셔서 약간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순전히 뭐 배당만을 또 얻기 위해서 그냥 넣는 상품도 있고요. 또는 뭐 지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미국의 S&P나 나스닥에 그냥 추종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ETF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수가 뭐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어쨌든 내 돈으로 전부 투자를 할 수 없고 돈을 빌려와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계속 크게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자영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해봤던 영역이 아니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성공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가능성이 좀 확률이 높은 투자가 또 해외 ETF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5060 그 세대 분들에게도 해외 ETF는 이제 자신의 증식시켜왔던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불려 나가실 수 있는, 또는 배당금만으로도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좋은 투자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25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2000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뭐 20세기였죠. 1900년도 후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IMF가 왔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도 사실 해외 투자가 정말 뭐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다 보니까 사실 뭐 생각은 뭐 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자산으로 증식이 됐을까, 제가 책에서 이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일단 25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5년 전에 내가 $1000를 넣어놨다. 그냥 S&P 500 그 SPY에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10,000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딱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그냥 넣어두기만 했는데도 그 정도의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이 우상향 지수에 언제든지 이제 진입을 하더라도 미래에도 그 정도의 수익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S&P 500을 좀 추종하고 있는 그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보통 벤치마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벤치마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코스피가 될 거고요. 미국으로 따지면 S&P 500이 될 텐데,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과거 한 20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이제 기간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떤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종목이 S&P 500의 수익성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는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100개 종목 중에
중에 선정을 해서 S&P 500이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데 상위 20% 안에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나서도 오랜 기간 동안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거 한 20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제 보게 되면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0% 이상의 이제 수익성을 나타냈고요. 다른 모든 종목들의 그 수익성에 대한 중간값으로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63%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종목마다 수익성은 상당히 다를 수는 있겠죠. 뭐 1000% 이상 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뭐 아예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중위값이 63%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S&P 500을 꾸준히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자산과 더 많은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50년도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전이죠. 뭐 우리나라 따지면 6.25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니까. 이제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대부터 이제 계속 투자가 좀 활성화가 됐었고, 대공황 이후에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그 투자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조정장과 약세장이 일단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정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이내의 그 조정, 그리고 약세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이상의 이제 약세장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세장과 조정장, 약세장은 조정장, 약세장을 치면 강세장보다는 훨씬 더 횟수가 많게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강세장의 그 평균 유지 기간이 조정장의 약세장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책에 이제 써놨지만 보통 강세장 같은 경우는 1000일 이상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고, 이런 약세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00일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5배 정도의 그 기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을 경우에도 뭐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한 평균적으로 20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약세장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강세장이 시작이 돼서 1000일 정도가 이어지고, 또 중간중간 약세장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ETF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수익성을 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손익비라고 이런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배 이상의 그 손익비가 발생하는 투자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안정적이면서 손익비가 좋은 투자 상품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상승과 이제 급격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방어를 할 것인가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는 ETF는 이제 TIP라고 물가 연동 채권을 ETF화 시켜 놓은 이제 펀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뭐 5%가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이 ETF가 5%가 상승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은 이 인플레이션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ETF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피해 있는 스탠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TI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추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NQ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ETF, 뱅가드에 나온 부동산 ETF가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뭐 또는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 뭐 주거용 부동산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가격 자체는 금리 상승기에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부동산 펀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 가치들 또는 뭐 부가가치들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뭐 월세라던가 기타 수익들이 금리 상승기가 되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펀드에서 걷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VNQ 같은 경우도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이 롱텀으로 보게 되면 금리 상승기에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